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절경화증 관리법 대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이 프로에 처음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실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조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소아신경의 이지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신경 이지원입니다. 네, 저는 사진보다 실물이 좀 낫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이지훈입니다. 네. 오늘 서로 얘기를 나눌 것은 결절경화증, 과거에는 결절성 경화증이라고 불렸던 그런 질환입니다. 영어로는 튜버럴 스클레로시스 컴플렉스라고 하고, 이 소아신경과 외래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어, 레오노트에 함께 하시는 환우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주로 치료에 대한 중점을 두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결절경화증, 이게 와닿지는 절대로 않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 우선 조재석 교수님, 네. 결절경화증을, 네, 사실 이 결절 경화증이라는 말에 많은 그 증상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188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기술된, 제가 알기로 한 15세 여자 환자에서 처음으로 기술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첫 번째로 알게 되게 된 거는 이 환자가 약간의 발달 지연과 뇌전증 이런 게 있는 환자인데 피부에 특징적으로 결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자들을 보시면은 피부에 어떤 그 결절들이, 네, 피부 결절들이 네, 생기면서 다양한 조직에 결절들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종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한 덩어리들이 생기는 경우를 음, 이제 정의한다고 일단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이주원 교수님 어떻게, 네, 그러니까 저도 결절경화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질환인지 일반인들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도 이 TSC랑 관련된 질환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좀 낯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에서 담는 거보다는 저는 신경을 보는 의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결절경화증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CNS,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추신경계인데 뇌에서 이런 결절이 생기는 게 더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결절경화증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사실 솔직히 피부야 외모적인 거지만 중추신경계 생기는 거는 증상이 뚜렷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네. 일상생활에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결절경화증이 의대생일 때도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데, 그게 어느 카테고리의 질환이냐면 피부신경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라고 불리우는 카테고리의 질환 중에 하나로 유명한 걸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뇌에 문제가 있는 증상이 있는데 피부에 특이한 소견이 있다. 음, 이렇게 모아진 그런 그룹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피부하고 신경이 외배역 출신이어서 출신이 같은데 예전에 MRI가 있기 전에는 도저히 신경을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겉으로만 뭔가 특징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보다가 나중에 뇌 영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깊은 음. 뜻을 알게 된 그런 카테고리 질환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결정 경화증이라는 게 그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어느 부위의 증상이 나타나나요가 가장 흔할 것 같은데 이 복잡한 그림을 반쪽씩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제가 왼쪽을 먼저 네. 설명드리면은 가장 흔한 거는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중추신경계를 인볼브하는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뇌를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에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결절이 생기는 경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환자들이 뇌전증을 앓게 됩니다. 90% 정도 환자에서 뇌전증을 앓게 된다고 되어 있고 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이제 그 발달 지연 소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꼭 봐야 되는 게 심장, 두 번째 파트인 심장인데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뭔가 진단이 된 환자들의 경우는 90% 정도에서 심장에 납도마요마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성인의 경우는 한 20%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아마 여기 환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희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콩팥인데요. 그래서 콩팥의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안지오마요라이포마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시스트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저는 사실 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 피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신생아 때는 사실 잘 발견을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신생아 때는 조금 왜 여기가 부분적으로 좀 희끗희끗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일부가 피부가 착색이 좀 덜 된 느낌?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오히려 한 5, 6세쯤 되면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뭔가 얼굴에 여드름 같은 병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10대에 가면은 확실하게 등이나 이런 데도 뭐 상어반 같은 것들이 보이고 손가락이나 이런 손톱 주변에 약간 이렇게 종기같이 볼록볼록하게 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눈 쪽으로는 망막에 과오종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겉으로 보기는 알 수는 없고 이 TSC가 의심이 되면은 안과 선생님께 보이고 안과 선생님께서 이제 진단을 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은 주로 이제 요 폐에 LAM이라고 해서 림프 혈관 근육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그게 너무 심하면은 폐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드문다고는 돼 있긴 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제일 큰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뇌와 관련된 거, 그리고 피부와 관련된 거가 되겠는데요. 뒤에 이제 그림들이 나오니까 차근차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신생아 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씩만 혹시 얘기해 아주 주시면. 신생한테 네. 카디악 그 심장 그죠? 쪽에 덩어리가 있는 게 네. 정말 그래서 위험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심장 선생님이 처음에 발견을 하는 경우가 네. 있고, 그다음에는 또 신생아, 나 뭐 영화, 뭐 백일, 영화. 네, 네.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가끔 이런 심장에 대한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지내는 환자들 네. 중에는 영화에서는 주로 갑자기 아, 영화연축으로 그렇죠. 오죠. 네. 영화연축 검사를 하다 보니까 MRI 찍었더니 결절이 보이고, 네. 뇌파를 찍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피부를 다시 뒤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 거꾸로 네.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태어나서 돌되기 전까지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에 글을 좀 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과에서 진단받고 진료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장기별로 보겠다 이렇게 추측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좀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뇌와 관련된 증상이 제일 많아서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소아신경분과에서 환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뭐 유전과나 아니면 소아신경과에서 유전 진단과 가족 진단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앓는가요? 뭐 이렇게 했는데 주세석 교수님, 그래서 이거를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연구가 좀 많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한 5,800명의 신생아당 한 명 정도 음, 서양권이 이제 그렇게 보고돼 있는데 이것도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리고 그 와중에 빈도는 훨씬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이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이게 우성으로 이제 유전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애초에 좀 인구 인종 네,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에는 한 200만 명 정도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아주 명확하진 않고 어쨌든 서양권보다 좀 적다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신생아 수가 1년에 30만 정도라고 하면 만 명에 두 명이니까 네, 네,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아, 네, 60명 정도 태어난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1년, 얼추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단 기준인데 이게 저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이제 풀어서 해주시면 어떨까? 우선 아, 그 그 환자를 보신 의사 입장에서 뭐 진단기 확진, 가능, 의심 그런데 네, 조세호 교수님 한번 네,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따가 다음 표에서 이제 이거 보여드리겠, 보여드릴까요? 아, 네, 네, 네. 네, 보여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확진과 특히 이제 예전에 유전자 검사가 아주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확진과 뭐 가능성 아니면 뭐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분류를 했었고 주증상과 이제 부증상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아까 이준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학적 증상을 더불어서 피부에 특이한 병변들이 있는 경우에 진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신경학적인 증상과 더불어서 피부 병변들을 한두 개 있거나 부증상을 하나 더 가지고 있거나 음. 이런 경우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많은 경우는 의심이 되는 경우 유전자를 확인해서 네. 진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전자가 두 개나 있네. 이거 어떻게 보통 유전자 검사는 뭘로 하는 건가요? 이정국님. 네. 예전에는 이 TSC랑 관련된 유전자가 두 가지가 요 앞에 써 있는 대로 TSC1과 TSC2가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NGS라는 그런 매우 획기적인 유전자 검사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나씩 했었죠. TSC1 유전자 하나 검사하고 TSC2 유전자 검사 하나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각각 유전자의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마다 조금 임상 양상이 좀 다르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환자를 보고 조금 더 이런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이제 TSC1을 먼저 할지 2를 먼저 할지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뭐 10년 전부터는 사실 NGS라는 대량 그 유전자 검사가 잘 발달이 돼서 지금은 하나의 패널로 된 아, 여러 개의 유전자를 모아놓은 패널 검사를 했을 때 1과 2가 다 검출이 되게 만들기는 하죠. 그러면은 이걸 순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임상적으로 주증상이 뭐 두 개 이상 있어서 그래도 확실하다. 그런 사람도 유전자 검사는 해야 되나요? 저는 아, 해야 네네.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 네.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뭐 궁금한 것도 있지만 네. 내가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사실 TSC 진단을 받아도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지 못한 환자들이 20% 정도 있다고 꽤 합니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음. 그게 이제 하나의 유전자를 우리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유전자를 다 하나의 변이, 그 염기서열 변이가 있는 거에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음. 아예 이렇게 통째로 어느 일부분이 유전 정보가 날아가 있는 소실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실 소실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중복으로 해서 음. 보이는 환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20% 정도는 음. 발견을 못한다. 하지만 증상은 뚜렷하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후손에게 이제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 그런 게 한 가지의 이 유전자 검사의 기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과 2는 유전자에 따라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더 이런 쪽으로 양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TSC2 유전자 갖고 있으면 확실하게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나 아니면 뒤에 얘기 드릴 이제 텐드라는 사이키아트릭한 아, 증상들, 그러니까 정신건강학적으로 행동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예후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진단과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뭐 이게 저는 이 말이 항상 너무 어려워서요. 네. 어려워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그 주로 한 100일 대 영아인 쪽으로 왔다면은 몸에 탈색소 반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는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세 개가 넘게 있어야지 된다고 돼 네. 있으니까 아, 흰 점 세 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저도 같고 한 개는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신생아 때는 그렇고요. 그 여드름처럼 생긴 게 그 얼굴에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의 혈관 섬유종은 한 세 돌, 다섯 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판처럼 되거나 연어 반 이렇게 되는 것들은 주로 사춘기? 한 10대 정도 그쵸. 네. 돼야지만 조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탈색소 반점만 3개 있다. 근데 뭐 경기도 안 하고 발달도 정상이고 네. 심장도 정상이고 그러면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할 수 있겠다는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수많은 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바로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뭐 윗줄은 조재석 교수님, 아랫줄은 이지영 교수님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네, 아, 네, 네. 아이고. 네. 이거는 색소, 여기. 여기 네, 네, 탈색소 네, 보면 네. 보이는 네. 경우입니다. 여기 두 개가 안지오파이브로만 여드름처럼 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피지샘종이라고 보통 네. 부르는데, 네. 네, 네.
요거는 이마에 판 플레이크. 플레이크 네. 소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심한 사진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하기보다는 요런 게 요거보다 조금 덜한 정도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네. 요거 되게 크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게 좀 더 덜 보이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되게 뚜렷하게 하얀 반점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이 사진들이 그 백인 사진이라도 그렇군요. 네네네. 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파이브로마라고 하는 손톱 밑에 네. 이렇게 생기는 발톱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요런 조각 이 네. 밑에 생기는 네. 그런 과오종 같은 거죠. 아. 예, 그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상어반이라고 하는 등에 주로 이쪽에 등인가? 네, 허리 등 네, 쪽, 네. 네, 이쪽이고, 뭐, 그 다음에 요 에나멜에 네, 구멍이 구멍, 생기는, 네, 오목, 치아 오목이라고 하죠. 근데 요런 게 이제 생기면 요런 데 음식물 같은 게 끼면서 우식 같은 게 발생하는 네. 식으로 나타나기도 여기가 합니다. 보면 이게 다 거의 피부에 해당되는 거고 그쵸. 흔히 얘기하는 외배역에 해당되는 거였었네요. 왜 생기느냐? 뭐 이제 유전자 얘기를 아까 해서 제가 덧붙여 여쭤보려다가 이제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끊긴 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게 유전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전이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없어도 생기지 않나요? 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유전 질환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유전된다, 이게 내려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유전 질환이라는 게 아이가 그냥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마치 교통사고처럼 그냥 발생하는 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결절경화증이라는 병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인간의 염색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생길 수 있는 병인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또 결절경화증 환자분들이 건강이 좀 이렇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물려줄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한 30%의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없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유전 질환이라는 거는 어느 질환이나 저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유전자에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지 이게 꼭 유전된다. 유전자가 아니라. 네,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부모님이 갖고 있으면 반은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내려오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또 이 질환의 묘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증상이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가 네. 생겨서 부모님이 그거 일부만 갖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네. 자녀가 그 이 결절경화증 진단 다음에 그 거꾸로.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거꾸로. 네. 그 이후에도 별 문제 없이 사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 자녀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부모님이 내가 괜찮으면 우리 자녀도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뜬금없는 그 어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서 부모님이 그런 생각하시면서 걱정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건 이제 돌연변이는 왜 생기는지 진짜 모릅니다. 이게 네. 뭐 부모님은 내 탓이요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교통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기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에 대해서 또 똑같은 그림이 한 번 더 나오긴 했는데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넘어가서 이 덩어리잖아요. 그럼 암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설명들 하시는지. 잠깐 간단히만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그 경화증에서 생기는 종양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냥 덩어리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암이랑은 완전 다른 형태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러니까 어떤 신생물이 생기는 관점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종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했을 때 막 전이가 되고 어딘가에 뭐 상암 치료를 뭐 세게 해야 돼서 어떤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형태의 암은 아니라. 그럼 뭐 저 폐암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종류가 맞습니다. 다르군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덩어리가 생겨서 결국에는 그게 너무 크면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증상을 나타내게 되면 어쨌든 양성이더라도 잘라내야 되는 아니면 줄이거나 이런 거는 필요할 수 있지만 뭐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커지는지만 경과를 확인하는 보통 경우도 있고. 수술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결절경화증과 관련된 종양 중이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게 세가라고 해서 머리에 이제 아스트로사이토마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이 있는데 워낙에 그
중요한 거는 이 세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뇌척수의 흐름을 아, 막아버리면 네네. 그렇다면은 이 흐름이 막혀서 뇌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어,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대신에 이거는 특정 약이 또 잘 듣기 때문에 약을 또 써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여기 뭐 있습니다. 한 가지니까 아피네토라고 그냥 하셔도 그건 아, 네, 상관없, 네네네. 아테네토. 네네네네. 그러니까 해가가 우리나라 말로 되게 아, 어렵던데. 거대세포 과호종. 거대세포 가오종이요. 네. 네네네. 근데 약간 뭐 거대세포 과호종이든 새가든 네. 어떤 거든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뇌실 안에서 커지면서 생기는 이제 종양이어서 그게 아까 말씀한 흐름을 막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고요. 또 수술하는 경우가 콩팥에도 이제 종양이 네. 생기죠. 아, 이렇게. 네. 예. 콩팥 종양. 네, 네. 그래서 림프관 혈관 근육종 이런 네. 거가 네. 생겨서 이게 이제 뭐 혈뇨를 일으킨다든지 어, 아니면 소변 기능, 신기능을 아, 네. 떨어뜨린다든지 그러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주로 수술을 해서 네.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네. 예. 제가 봤던 경우가 어른인데 이제 그 혈뇨, 빨간색 소변을 음. 봐서 홍파 선생님이 보고 덩어리가 있어 종양을 띄었는데 그 AML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결절경화증 관련된 종양으로 나와서 그제서야 신경과 의사를 아, 보고 네. 이제 그때까지는 그 뇌 증상이 전혀 없었던 네.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제 가족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꼭 그러리라는 법이 없는 좀 애매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그림인데 들어있네요. 어떻게? 아, 네. 네. 아마 어, 제가 넣었던 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넣은 네. 이유는 이게 네. 아피니토란 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렇죠. 건데, 네네네. 그리고 TSC1과 TSC2, 이게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유전자 변이가 없어도 이런 약들이 듣습니다. 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TSC1 내지는 2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이후로 생기는 우리 몸의 신생물들은 특정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생기는 게 명확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파마이신, 아피니토라고 하는 약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음, 쓸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 mTOR이라고 mTOR이라고 보통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요거를 억제하는 유전자의 고장이 나서 이게 함부로 날뛰기 때문에 요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약 중에 하나가 아피니토, 에버로리머스 이런 약이고 라파마이신도 그런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경향을 보면요 아래쪽에서 이제 엠토로 밑에 있는 회로를 억제해서 약도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기전에 작용하는 요 작용 원리가 알려져 있는 김에는 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질환에 비해서 기대를 좀 하고 지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제 유전자 변이가 상해 우성이면 하나만 변해도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별표는? 그래서 이거 제가 네, 넣은 건데,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스크리닝을 뭐 좀 귀찮으시지만 계속 우리가 와서 보자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인 암처럼 막 크게 진행할 문제는 없지만 여전히 암과 관련된 유전자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2차적으로 또 나이가 들면서 변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경우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른 환자보다 높다. 그렇기 음,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병원을 꼭 오셔서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 이것 일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보다는 일단 종양이라고 아, 그렇죠. 종양이라고 네네네네네네. 표현하겠습니다. 신생물 정도로 암은 좀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해볼 때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가 사실 치료인데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치료가 있습니까? 완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가 가장 근본적인 치료인 것 같은데 우선 뭐 두 분 다 좀 크게 넓게 한 번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근본적인 치료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하나씩 유전자를 치료하는 방향으로 되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절성 경화증은 근본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 주기에 맞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모니터링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뭐 앞서 얘기했듯이 종양이 생기면 네. 덩어리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건 수술적 치료를 할 수는 음,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게 어쨌든 없애니까 근본적 치료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네. 뭐 그로 인해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는 완전한 치료라고 하기는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 환자한테 나타난 증상에 맞게 거기에 맞는 치료를 제공을 하고 네.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모니터링하는, 네. 계속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두 교수님 말씀이 뭐 공통점이 그거 같습니다. 이 병이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못해도 그걸 미리 확인을 해서 적절히 그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슬라이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먼저 발견한다면 심장 선생님이 발견할 텐데 그게 대부분 태아였을 때 그 심장 안에 무슨 종양이 있어서 그런데 태어나고 나면 초음파 보면 밝은 점이 보여 뭐 이런 판독만 나오고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래서 심장에 생기는 종양은 대부분 저절로 없어지는 거에 손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가끔 그 환자들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된 부정맥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감시하면 아기가 건강하게 크는 거니까 이제 좋은 거죠. 또 데이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른들 중에서도 부정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감시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연출인데요. 영화 연출과 발달 지원인데 그 슬라이드가 좀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요 슬라이드를 놓고 그냥 영화 연출 얘기부터 해볼까요? 혹시 네, 영아연축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네, 결절경화증 환자들이 진단되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그쵸. 아마 여기 들어와 계신 많은 보호자분들 환자들이 네, 아주 다수에서 아마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 연축 자체는 사실 그 결절경화증 환자에서 약에 잘 반응해서 병면을 더 안 하는 경우는 꽤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그 영화 연축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영화 연축과 동반되는 발달 지연을 과연 해결할 수 있냐. 그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 연축은 뭐 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 환경연제 치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반 치료가 네, 그리고 워낙 결절경화증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영화 연축은 사불이를 잘 네, 듣는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서 사실 이게 진단이 되면 환경연제는 대부분 이것부터 시작을 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화연축은 결국에는 대부분은 다 없어지지만 향후 이제 다른 병면, 다른 뇌전증으로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평생 약을 쓰거나 뭐 네, 네, 복용을 하는 경우가 일부 환자들한테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어서 이제 다른 그 이제 영화 연축을 벗어나면 영화는 영화 때 연축하는 아, 거기고 그건 보통 잘 넘어간다고 돼 있는데 부분 발작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주 환자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네, 너무 달라서. 네. 근데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써도 1년 반 이상 치료가 안 되면 난치성 뇌전증이라는 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결절경화증도 그런 부분에 더 다다르는 것들이 많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때 뭐 수술할 수 있나요, 혹시? 정말 딱 위치가 아주 네, 명확하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네, 같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네, 있는데, 그때 저도 네, 딱 환자가 만약에 진짜 부분 발작 네, 이런 경우에는 딱 결국에는 뇌에 생기는 결절 때문에 네, 이런 경련을 보이는 게 음, 맞기 때문에 환자가 딱 한 가지의 타입을 음, 가지고 있고 경련을 그다음에 그게 MRI에서 보이는 그 결절의 부위와 일치하고 음, 뇌파도 거기에서 똑같이 나오고 음. 그것만 없애면 이 환자가 어쨌든 경련의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아, 같다. 네, 그러면은 저는 네, 그쪽 수술을 네. 해보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절이 여러 개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그건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특히 요즘에 네, 그 뇌전증 수술이 네, 예전과 다르게 그냥 MRI 보고 이렇게 네. 대충 떼보는 수술이 아니라 음. 삼성병원, 저희 병원 없습니다.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요 스테레오니까. 네, 스테로가 네, 머릿속에 관을 넣어서 되게 명확하게 어떤 위치를 떼면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를 플랜을 정말 환자에 맞춘 치료를 하시거든요. 삼성병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결절性환자 중에서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알아보시고 삼성병원이 됩니다. 알아보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최근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그 서울대병원, 뭐 네. 연세대병원 안 하는 거 다 됩니다. 뭐. 아, 네. 네, 저희 분당설대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약이 안 들을 때 명확한 결절이 딱 찝히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사실 이제 뒤에가 일반적인 관리 내용이어서 가장 궁금하시는 게 뇌전증일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단지 어떤 분들은 새롭게 진단받은, 뭐 이전에 진단받은 날이 생각나기도 하실 것 같고, 또 의심되는 경우에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의사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이제,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근데 병원에 오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뭐 심장 선생님이 발견하거나, 발작이 있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로 오는 걸 보셨을까요? 진단되게 아, 된 계기? 이 두 가지를 빼면, 저는 아직까지 제가 그러니까 네. 이 두 개 이외로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없죠. 진단해 본 적은 생각보다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저는 소아신경과 의사다 보니까 네. 애를 볼 때 꼭 등어리랑 배를 까보고 그렇죠. 피부를 꼭 보시는 피부를 한 거죠. 번씩은 봅니다. 왜냐면은 네. 그냥 상상을 하건대 내가 이거를 음, 피부로 언젠가 한번 진단해 보리라는 그런 아, 생각을 어, 가지고 맞습니다. 항상 네. 보기는 봅니다. 근데 진단해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 네. 피부가 제일, 어쨌든 애들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니까 저도 네. 그런 면에서 동감을 하는데, 신생아에서 그 하이퍼피그멘티드 아, 마큐 찾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애들이 대 피부가 하얘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인인데, 네. 어, 성인 아니면 이제 10대 후반 이런 환자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 그게 수두증이 음, 생기는 거죠. 아, 예, 수두증이 생겨서, 예, 두통으로 왔는데 수두증이 생겨서 보니까, 이제 거대 세포 과호종이 네. 딱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예, 진단이 되는. 신경외과에서 의뢰를 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 네. 근데 그 환자는 뭐 그동안 경련한 적도 없고, 어, 심장이 문제 있었던 적도 없고, 딱 그것만, 예, 네. 있는 경우가. 근데 유전자 검사를 그렇게 해서 하면 나오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인인데 혈뇨로 해서 깨는 다음에 이제 종양이 있다고 오는 음, 환자가 있습니다. 마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콩팥에 종양이 있는 경우 야뇨증이 일어날 수도 있느냐? 그렇지는 아닙니다. 않죠. 네. 네. 절대 아닌 걸로. 야뇨증은 방광의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콩팥은 오줌을 만드는 데고 그 방광이 오줌을 가두는 데인데 그 가두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뇨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서 뭐 검사하는 거 혹시 소개 이렇게 그래서 네네네. 유전자 검사가 먼저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걸 먼저 하는 건 아니고요. 저 네. 처음에 어떤 증상으로 왔던 간에 어쨌든 TSC가 결절경화증이 의심된다면은 일단 뇌 MRI, MRI 검사. 네. 네, 그 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해야 되고 이제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기들인 신장, 폐, 피부, 치아, 그래서 심장, 그리고 눈 이렇게 네. 일단 보겠습니다. 검사가 너무 많은데요? 이걸 네. 다 할 수 있을까요? 어, 소아에서는 네. 주로, 그래도 이제 제일 많이 침범되는 네. 뇌랑 신장, 네. 그다음 심장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예, 일단, 그렇죠. 예, 일단 피부 치아는 그냥 관찰이니까 사실 특별한 검사가 필요한 거는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폐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10대에는 거의 증상이 생기지가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성인에 해당되는 네. 음, 경우가 더 많아서 네. 예, 성인에서만 시행을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선생님은 한 번 정도는 네. 보고 그 꼭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 시기까지는 주기적으로 안과 선생님을 만나도록 하고는 있죠.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 그 과호종이 너무 커져갖고 음, 망막을 좀 가리거나 뭐 이러면은 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건 차이가 있어서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안과 선생님은 꼭 보는 걸로.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검사를 그 소아신경과 선생님한테 정기적으로 다니면 그러면은 소아는 해결이 되거든요. 네. 어른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른이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묘안을 생각해보면 한번 내주시죠. 거의 신경과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저는 항상 제가 제 소아신경과 의사이자 네, 유전학자로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네, 꼭 설명 이런 환자들이 오시면은 꼭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특히 결절경화증의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소아신경과 의사로서 뇌전증을 조절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전 질환이 있고 발달 질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장기를 인볼브하는 경우에는 사실 소아신경과 의사의 역할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뭘 조절해 주지 않을까.
네. 대신에 일종의 미드필터 같은 그쵸. 개념으로 네, 네, 게이트키퍼죠. 네, 네. 게이트키퍼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성인도 신경과 선생님이 근데 하는 생각보다는, 네, 아, 네,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성인 환자들이 많은데요. 네, 의료 환자들이 소아신경과로 많이 오는 네, 편입니다. 못 떠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음, 희귀질환센터가 있어서 희귀질환센터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보시는 경우도 네, 있네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아신경과 선생님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면 이제 이미 진단받은 분들은 이제 유전 검사에서 가족 유전을 상담한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준 교수는 혹시 네, 그러니까 그것은 진단을 받았으면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가 다 돼 있긴 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결국에는 얼만큼 유전이 되는지,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네네. 할지 이것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 윗사람들도 있는지, 예, 사실 왜냐하면 이게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기 네. 때문에 몰랐으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윗사람이라도,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전 상담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유전자 고치지도 못하면서 검사 왜 하세요?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건데 혹시 3번, 네, 2번 네, 질문이랑 네, 맞는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 정도는 못 찾는다. 음, 이게 중요한 얘기고, 대신에 더 중요한 거는 유전자가 안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그 확진 기준은 주증상 하나, 부증상 하나, 그중 주증상 음, 2개면 진단은 결절성 경합적으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네, 유전자 검사가 20%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영구적으로 이런 20% 환자들을 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어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딘가 있는데 현대 과학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에서 못 찾을 뿐이지 어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90% 이상 유전자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해야 되는 이유는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전 모르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씀하시죠? 예를 네, 들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사망하는 형태의 병인 SMA 같은 네. 경우는 유전자 치료로 인해서 더 이상 치료하지 유전자 않는다.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유전자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그렇죠. 네. 나중에 다르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종양 관련해서 MRI는 1, 3년마다 찍는데 25살까지 돼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권고사항.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뇌전증은 아까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근데 이것도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결절경화증에 대마골이 듣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네. 아피니톤은 지금 현재 승인은 항경연제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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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세가라고 하는 뇌종양과 AML이라고 하는 홍파종양에만 돼 음. 있고, 그래 미국에서는 아피니토가 뇌전증으로 허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승인이 안 됐고요. 네. 대마오일도 TSC 허가받은 약은 아니고 레녹스가스토 유전증. 증후군인 경우에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마오일이 듣는지 안 듣는지에 대해서를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저는 사실 네, 대마오일은 이 꼭 TSC가 아니라 네, 난치성 뇌전증에 네.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절경화증을 가진 환자 중에 일부 환자는 결국 난치성 뇌전증을 갖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결절경화증으로 인한 난치성 뇌전증을 보이면 결국에는 난치성 뇌전증에서 쓸 수 있는 대마오일을 쓴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률이 경기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5%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약이 안 듣는, 세 가지 이상이 안 네. 듣는 그런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에 추가로 이제 5%만 완전히 경련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전에 비해서 이제 처음에는 기대가 많았지만 현실적인 수치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경정신질환의 주기적인 포괄적인 검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그래서 증상에 대한 어떤 검사? 예를 들어서요. 뭐 예를 들면은 네. 애들이 뭐 집중력 저하라든지 ADHD 네네네. 네, 라든지 뭐 어떤 사회성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신과적인 증상을 네네. 포괄적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좀 어린 연령에서는 발달 검사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좀 크면은 뭐 학습 능력 검사, 집중력 지능 검사. 검사, 네. 네. 그러니까 인지기능 검사에 네. 해당되는 거 플러스 정신행동 검사라고 하나요? 신경심리 신경 검사라고 신경심리 검사.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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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뭐 감정 조절에 관련된 그런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한다는 건 거기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한다는 의미겠죠. 그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콩팥, 네, 콩팥 중요하죠. 콩팥은 처음에는 대부분 초음파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워낙 검사가 용이하기도 하고 초음파로 잘 보이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종양이 너무 커지거나 다르다 그러면 악성화되는 경우가 정말 일부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영제 써서 CT나 MRI, 그다음에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를 확인해서 수술하기 전에는 꼭 그런 걸로 하고 성인으로 가면은 오히려 CT를 아, 네. 주기적으로 찍으시더라고요. 네. 소아에서는 이 방사선 노출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근데 여성 항목 중에 환자 하나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음파가 낫지 않을까요? 성인. 그쵸.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근데 뭐 이미 그 성인 신장 음, 쪽에서 보시는 경우는 네. 대부분 증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폭넓게 보려면 초음파로 보기 좀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비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뇌 영상은 25세인데 이건 평생이네요. 평생이죠. 그죠? 네. 이거는 좀 계속, 멋졌어요. 네. 네. 그다음에 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여성한테 시작이 돼서 그런데 뭐 흡연은 누구나 금지죠. 네. 요즘은 그렇게. 이 호르몬 치료라는 게 어떤 호르몬 치료냐면 폐경기 호르몬 치료. 네, 네. 네. 아,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네. 쓰면 더 네. 반응이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 피부인데요. 그쵸. 네. 5번 질문도. 네. 에, 피부는 확실히 이 앞에 봤던 기전을 보면은 이 엠토르를 막는 네. 연고제, 그러니까 아피니토랑 같은 네. 계열인 거죠. 라파마이신. 네. 그 약을 쓰면은 좋아진다고 돼 있고, 확실히 저도 쓰고 좋아진 환자들을 본 적이 많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환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현재 써 있다시피 정식적인 절차로 수입이 되지는 이제 않고, 환우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부 병원에서는 그거를 연고제로 만들어서 그쵸. 하시니까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뭐 그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원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해롭지 않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이 제대로 된 약을 수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조만간 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피니토를 쓰다 보면 제일 칭찬받는 건 피부가 좋아졌다고. 네. 맞아요. 네, 대부분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쓰고 오시는데 이분들이 네. 마스크를 벗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특히나 20대의 이제 대학생들은 네, 네. 저한테 올 때 네. 어떤 순간 이제 너무 고민된다고 하면서 얘기할 때 연고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쓰고 나서 되게 밝은 얼굴로 가요. 네. 그래서 나팜은 연고를 만들어주고 계신가요에 대해서는 환우의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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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과는 1년에 한두 번 본다는 꼭 이제 이 결절경화증 아니래도 우리도 맞아. 필요합니다. 선생님들도 1년에 네. 두 번 꼭. 네. 그리고 손가락이나 있는 저 잇몸에 있는 섬유종은 잘라내면 되니까요. 또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심장은 아까 얘기를 했고 눈은 어차피 시력도 봐야 되니까 결전경화증이라는 걸 밝히고 보면 딱 일거양득 이렇게 그쵸.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요 또 오묘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뭔지 좀 이렇게 마우스를 드릴 테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그냥 전반적인 생애 주기에서 어떤 병이 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래서 아주 생애 초기에는 심장에 있는 과호종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긴다 이런 거고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것들이 그 혈관종이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고 그게 막 증상이 심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는 플래토를 이뤄서 그냥 유지가 계속 된다. 그리고 요 생애 시점부터 점점점 이제 콩팥을 봐야 되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제 폐줄을 네.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모식화한 그림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에 TSC는 잘 알려진 병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외워볼까요? 심장은 뭐 일단 파란색이니까 1년 지나면 괜찮은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빨간색하고 녹색이 피부하고 피부하고 콩팥. 콩팥. 네. 피부 이건 이제 콩팥. 10대 때 네. 좀. 그리고서는 10대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폐하고 그다음에 이게 손가락이나 이런 데 이제 뭔가 덩어리 같이 생기는 거 이런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거는 아까 주로 얘기한 이제 경련이나 인지
그쵸. 네, 이런 거가 요 그래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주로 이제 종교에 관련,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얘기였어. 그다음에, 네, 이건 뭐 또 요게, 우산인데 영어로 써 있어도 네, 우산을 해결해 주시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많은 TSC 환자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신경학적 증상 외에 정신과적인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하노이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걸 텐드라고 해서 뭐 결절 경화증과 연관이 있는 정신과적 증상을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는 뭐 불안 아니면은 뭐 ADHD 뭐 네, 지능 저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음, 이거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사실 결국에는 병원 밖에서의 환자분들의 삶이 굉장히 뭐 많은 부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현대 의학이 TSC라는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근원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환자분들 소개해 드리는 자리에서 가져온 이유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의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노이 차원에서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서 다 같이 의사들 포함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사회적 지원을 열심히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좀 네. 보여드렸습니다. 이지훈 교수님 혹시 그 조재석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아, 오히려, 그러니까, 소아 때부터 이미 TSC 진단받은 환자들은 이런 신경정신학적인 질환들이 많이 동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경련을 너무 막 난치성 내전증을 이미 앓고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렇지 않고 경련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일상적인 기능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뭐 학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행동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서 일반적인 교육이 받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외모나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는 내가 질환을 앓으면서 치료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뭐 우울감 뭐 이런 아니면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병원은 병이 있어야 오는 네. 건데, 그 병이라고 하는 게 보통 증상이 있어야 병원에 오게 되고, 증상을 치료하는 게 의료기관의 주된 몫인 것 같습니다. 근데 TSC 결절경화증은 인지장애나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가 평생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인지기능 검사하고 그다음에 ADHD나 이런 거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교육적인 사회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교육적인 거 그리고 나중에 직업에 이제 들어갈 때 뭔가 사회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걸 위해서는 소아신경학회나 이 환자를 보는 의사단체가 적극 더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그럴 테니까 그 제일 제가 보기에는 힘센 사람들이 환우회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그 이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서포트를 또 의사 그룹에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너지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들이 좀 있어서요. 질문 항상 어려운데, 네. 네, 두근두근 Q&A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 말씀해주신 병원 내 과마다 협진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첫 번째 어느 문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아신경과 문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잘 돼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네. 우연히 땅과로 가 있으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의회에서도 적극 그 좀 홍보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소아신경과 선생님 중심으로 하면은 이제 협진이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 가위는 유전자 가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아직까지 유전자가 요법이 해당이 되지는 유전자 않는다고. 가위라는 네, 게 이제 보통은 자르고 넣고가 있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이라고 돼 있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미 형성된 조직에서 유전자 치료하는 경우는 어느 질환도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제 그 체외에서 교정을 해서 들여보내는 건 미국에서 이제 승인받은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조직에서 가서 자르는 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폐하 때 발견이 가능한가요가 가끔 있죠. 두 가지 심장, 방법인데 심장은 뭐 심장에 신경 선생님 종양이 발견하시는 있으면 거고 근데 가능하죠. 뭐 보호자가, 네, 네, 엄마, 네, 아빠가 유전적으로 있는 경우에 네, 그거를 태아 때 유전자 그쵸. 검사를 해서 네, 알 수.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양수 검사를 하는 게 재택기가 16주 정도에 네. 하니까 음, 처음에 임신이 됐다고 할 때 그,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의 유전자가 여기가 변이가 있다라는 걸 산과 선생님이 아시면 양수 검사할 때 무리 없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유전자 검사라면 유전자 검사 자체가 두 달이 걸리니까 이미 뭔가 이게 되게 애매해질 수가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착석 전에 네, 검사하는 방향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 코, 볼, 미간 등에 털이 남성 톱수염처럼 굵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저게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추측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피지샘종이 있으면 피부가 좋지가 않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드러운 하얀색 피부하고 여드름이 났다 없었다 났다 없었다 하는 그 피부하고 생각해 보면 모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털처럼 된다는 얘기는 좀 이미 피지샘종 같은 얼굴에 흉터 같은 게 있는 또는 염증 조직이 있는 데다가 털이 나면 저렇게 붉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연고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뇌나 신장에 처방을 못 받은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일 뭐 동일화된 방법은 그 제약회사를 설득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그래서 나라에서 저걸 이제 허락해주게 해야 되는데 1번 동기는 보통 제약회사가 약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의사그룹이나 환우회가 해야 되는데 거꾸로 환우회에서 그 민원을 내거나 그래도 그만큼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지런히 의견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부인과적인 문제도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난소하고 음, 자궁 얘기이신 것 그 같은데. 기능인 것 네. 같은데, 보고는 돼 있습니다. 네. 네. 보고는 돼 있어서, 이제 거기에도 작은 종양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상과 선생님이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는 차이가 알죠. 많아서, 내가 결절경화증인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까라고 보는 거라고 하면, 이게 특정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가 필수인가요? 하시면 요즘에는 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퉁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았던 Q&A가 하나 그렇네요. 네네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조금 네. 네. 이거 질문도 읽어주시고 답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결절경화증에 좋은 식단이나 영양제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따로 뭐 특별하게 제한하거나 네. 이래야 될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결절 제거 수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사실 뇌는 건드리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확률도 있죠. 네. 결절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 난치성 뚜렷한, 네. 내전증이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뚜렷한, 뭐, 이제,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결절은 제거하면 효과는 좋은 거로 되어 있는데, 가끔 이제 재발한다면 그 결절에서 재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결절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 해외 보고에 의하면 단계적인 수술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결절의 60%, B라는 결절의 40%면 A를 먼저 수술하고 경과를 보다가 B도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논문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결절경화증으로 인한 이제 자폐가 있는 지적 장애 환자인 것 같아요. 각성이나 상동행동 등이 보정되어 있는데 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예.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어머니가 너무 진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절경화증 환자의 많은 수가 지적장애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TSC1, 2 유전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결절이나 동반된 피질 이형성증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도 그런 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일부 환자가 자폐 환자인데 치료는 일반 자폐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는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좋아야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이 되니까 자폐가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환자가 스스로를 불편한 걸 호소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다거나 뭐 소대변을 가리거나 배고픈 거를 표시하고 그런 걸 들어주면은 좀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는 수면에 대해서 적절히 어, 약물 치료한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추적 검사의 경우 부위별로 다른 날에 검사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여러 번 오게 되죠. 검사도 여러 개 하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한 번에 전신 MRI로 검사가 가능할지 물어보시는데, 제 의견은 전신 MRI가 전신을 훑으니까 좋긴 하는데 이제 독소적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커버하는 낭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25살까지 뭐 3년간, 1년에 3년간 적으로 보고 콩팥은 올해하고 내년이 별로 다르지 않으면 좀 간격을 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그 경과를 보면서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피검사 뭐 이런 게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검사하는 것보다는 음, 그 용도에 맞게 검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지적, 그 다음에는 5번인데요. 뇌전증 약을 복용할 음, 때 경련이 발생할지, 인지 발달에 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 뭐 짧게 잠깐씩 하는 것이 어떤 인지 발달에 네.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5분, 10분, 15분이 넘어가면 아주 음, 오래 지속되는 경련의 경우는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약을 꼭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뇌전증 약을 복용할 때 그러니까 물론 뇌전증 약이 뇌 신경을 건드리는 약이기 때문에 물론 좋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길게 지속되는 경우는 확실히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주 소량의 손해를 감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뇌전증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정 내전증 약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는 네, 있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인지 발달이 이 환자들한테서 나쁜 이유는 원인이 네, 네. 예, 이 질환이어서인 거죠. 그게 제일 큰 요소일 것 같고, 근데 내전증 약을 뭐 많이 먹는다든지 고용량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아예 영향을 안 주지는 네, 않겠죠. 예, 네. 하지만 내전증 약을 먹어서 경련을 줄이면은 오히려 경련을 많이 해서 환자가 얻는 손해보다 훨씬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뇌전증 약이 오히려 더 환자한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좋은 거는 경련을 안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경련이 아예 없으면 좋고, 그다음에 경련이 발생을 했다면 뇌전증 약을 잘 들으면 좋고, 그리고 잘 안 때려도 횟수가 적거나 그 경련의 그 지속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환자의 인지 발달은 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을 많이 쓰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서로 물고 물리는 거라 한 방에 이렇게 깨끗한 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치 얘기는 뭐 그 보통 일반적인 거로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완치 가능성이 낮은데 이것도 사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결절이 많은데 왜 증상이 없을까? 이런 환자도 있고 그쵸, 네. 맞아요. 내가 네. 명인가 하나밖에 안 썼는데 왜 아, 안 쓰지? 네. 이게 참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속가내겠습니다. 좀 많아서 우울이 있는 경우 정신과입진이 가능할까요? 그랬는데 이 질환이 아니어도 네. 있으면 가서 진짜 네,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 우울인지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우울을 스크린하는 게 더 해주세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그쵸, 네. 예. 저도 제가 우울한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제일 거는 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인데 일상생활을 아주 액티브하게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게 좋아서 미리 정신과를 가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꺼려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꺼려하지 맞아요. 마시고 그냥 요즘에는 저 그 방송인 무슨 영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안하게 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받으시라고 하는데 거기가 또 요즘은 진료가 밀리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요즘에 네. 진료가 너무 그다음에 이제 나이 얘기가 있는데 사춘기에 증상이 심하더라도 노화 과정에서 경련이 감소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환자마다 다른 것 네, 네, 같기는 네, 합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는 뭐 뇌가 성숙할수록 뇌전증이 줄기는, 좋아진다라고 네, 보면 돼 그렇다고 돼 있으나 있죠.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조절은 그
유전자 얘기하면 하나는 이미 음. 변이가 있고 나머지 한 개가 변이가 생기는 건 또 나이와 관련이 있다 하시니까 네. 뭐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에 대한 케이스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너무 개인화된 질문이어서 네.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제가 길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약 복용과 체력 부족으로 계속 밖에 못 나가고 햇빛을 못 받는다. 음. 그래서 그런지 밥맛이 없어서 밥을 잘 안 먹고 저도 같네요. 라면이나 과자밖에 안 먹는다. 저는 마르진 않았고 퉁퉁한데 그렇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걸 먹이면 이게 엄마 마음이죠. 어떤 걸 먹이면 조금이라도 체력을 늘릴 수 있을까? 그쵸. 추천하시는 영양제가 있을까? 자, 이제 제가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대안이 있으신지. 체중이 줄지 않으면 네. 칼로리는 다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거시지표를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3개월에 6개월간용으로 체중량을 좀 보세요. 뭐 체중이 줄면은 사실 의사하고 상담해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칼로리 계산은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저도 같은 네. 의견인데요. 그래서 물론 뭐 라면, 햄버거, 불량식품이라고 생각되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칼로리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는다고 해서 물론 건강한 거 먹으면서 살이 찌면 좋겠지만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칼로리가 채워진다면은 어쨌든 간에 충분한 열량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애가 꽤 괜찮을 것이다. 라고 네.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영양제 또 너무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는 게 가게에 부담이 될 만한 영양제는 삼가시라. 네. 가족이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요. 애를 위해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영양제를 네. 주는 것보다는 그걸로 가족이 더 행복하게 지내면 네. 아이도 분명히 더 잘 먹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밥 안 먹는 애기 밥 먹이는 것만큼 어려운 거 어려운 없어요. 네, 그건 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일단 그 부모님이 식사를 잘 하시고 부모님이 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가 더 건강하면 애들이 건강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질환이어서 애기 걱정을 하시는 저 마음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스스로 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하시면 그러면서 아기를 케어하는 이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네. 뚱딴지 같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시간이 1시간 지나서요. 네. 이제 두 분 교수님 모셨는데 인사 말씀에서 이렇게 보호자분들한테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조재수 교수님. 네. 일단 너무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결정성 경화증은 이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족을 다 영향을 주는 굉장히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랑 같이 열심히 보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보호자분들의 건강도 유의해서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지원 교수님. 네. 결절경화증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증상에 따라서 환자가 받는 그 고통이 좀 너무 심한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또 일상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확실히. 그래서 뭐 정말 이런 텐드 질환들이 나타나면은 많이 힘들고 이러실 텐데 그거 말고도 뭐 성인쯤에 갔을 때는 정말 재환자들 중에는 경련이 한 가지하고 잘 조절이 되고 그리고 회사 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 예,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니터링하고 초기에 빨리빨리, 뭔가 조치를 하는 게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뭐 저는 덧붙여서 에어노트 같은 앱을 잘 이용을 해서 환우들끼리 정보를 잘 교환을 하고 아까 그 연고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이제 청원도 내고 그래서 뭔가 단체 활동을 많이 하시면 환자들한테 필요한 걸 더 쉽게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어느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분께서 부모 탓이 아니고 교통사고 같은 거라는 말이 많이 위로가 됐다는 조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뇌전증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